후가공부터 실측까지 3D 데이터 본격 활용이라는 주제로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된 캐럿펀트 서현주입니다. 다들 1차 시, 2차 시 교육은 잘 들으셨나요? 1차 시에는 문화유산 디지털 기록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었고요. 2차 시에는 스캐너 비교를 통해 디지털 실측에 적합한 스캐너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번 차시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디지털 기록을 효율화하려면 연구자의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실측할 시간이 많이 만들거나 실측할 사람이 더 많아지면 효율화될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연구자의 지혜만 있으면 나머지는 디지털 기술들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구자의 선험적 지혜만 있으려면 알맞고 다루기 쉬운 디지털 실측 도구가 필요하겠죠. 보통 여기서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3D에 대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3D에 대한 주제가 많이 화두가 되다 보니 어떻게 기록 프로세스를 도입을 할지, 스캐너 장비는 어떤 거를 선택을 할지 알아보지만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알려진 정보가 부진하다 보니까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리고 장비를 알아봤더니 스캐너 금액을 듣고 놀라셨을 거예요. 특히 유물 실측을 위해서는 저번 차실 때 핸디형 고정밀 스캐너를 추천을 드렸는데 기준 단가가 좀 있는 편이죠. 처음 도입하실 때는 분명 망설여졌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처음 도입 비용은 다소 높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중복 투자 없이 효율을 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 다음 고민거리가 생기죠. 스캐너 장비랑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했는데 어떻게 쓰는 건가요? 스캐너 판매사 측에서는 교육을 한 차례 정도 해줍니다. 아무래도 한 차례 정도 받다 보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문화유산 전문 디지털 기록화 전문 교육이 아직 많이 성행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판매되는 상용 3D 소프트웨어를 주로 접하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기계공학 분야 역설계 소프트웨어 위주예요. 각 소프트웨어는 설계 목적에 따라서 제공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우리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선생님들 고민거리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극복을 한다면 더 많은 베네핏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우리는 기초 연구 자료의 높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객관성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는 표준화된 실측 도면 품질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2단 투창 고배를 그리는데도 스캐닝부터 이제 최종 도면 산출물까지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수실측 대비해서 4배 이상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실제로 기와유물은 8배 이상 시간이 단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수가 절감이 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성과가 증대됩니다. 디지털 프로세스로 전환하면 원형 3D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로 새로운 융복합 연구를 시도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고고학적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저는 이번 교육 차실 때 선생님들의 고민거리들을 소거를 하고 장점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쉽게 디지털 기록 과정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함께 디지털 기술들을 경험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디지털 기록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실측 프로세스는 워낙 잘 아시다 보니 넘어가도록 하고 디지털 실측 프로세스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실측 방식에도 처음 실측 대상체를 준비를 하는 것처럼 디지털 실측 방식에서도 3D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3D 데이터의 자료 취득을 위해서는 스캐닝을 통해서 3D 원시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하고 그 다음 3D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3D 데이터가 준비가 완료되면 3D 소프트웨어 내에서 도면 과정을 거칠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수실측 프로세스에서의 실측 작업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내에서 한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제도 작업으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이제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직접 라이브로 디지털 기록 기술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지금 보시는 소프트웨어는 3D 후처리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마다 이제 후처리하는 방식은 약간씩 다르고요. 다만 제가 보여드리는 소프트웨어는 스캔부터 후처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한 3D 스캐닝된 원시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공 작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런 두 개의 데이터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두 개의 데이터를 떴던 이유는 한 면만 떴을 때는 미스캔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위쪽을 스캐닝을 하면 바닥면은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캔은 한 개 이상의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들이 원칙입니다. 자, 이제 기능들을 써가지고 작업하는 것들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도구에서 정압을 눌러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이 정압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는 이유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컴퓨터가 다시 잡아주는 작업을 거칠 건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오차들을 컴퓨터가 잡아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이제 반대편도 정압 과정을 거쳐줘야 되겠죠? 반대편도 오차들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끝나고 나면 이제 편집기에서 우리가 지우개 도구를 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러한 부분들을 지울 건데요. 실제로 영역을 크게 잡고 보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인식한 것들이 보이시죠? 이런 바닥면들이 인식돼서 지울 수 있고요. 반대로 다른 한 면도 해야 되겠죠? 바닥면을 이렇게 잡고 지워줄 겁니다. 네. 이렇게 두 데이터 다 이제 지우는 작업들을 마쳤고요. 이제 두 데이터를 정렬을 할 건데요. 정렬 기능을 통해서 합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정렬 기능에는 수동과 자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워낙 유물을 잘 보시니까 수동 기능을 추천을 드리고요. 수동 기능을 쓴다면 아마 더 빠르게 작업이 완료가 될 거예요. 일단 제가 유물을 클릭을 해서 한번 한 바퀴 돌려줄 거고요. 한번 보셨을 때 어디가 위치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지금 보셨을 때 지금 깨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위치, 특히 투창 부분들을 맞춰가지고 위치들을 조율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윗면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사이즈들을 확인을 하면서 위치를 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위에 보시면 깨진 면들이 이렇게 확인하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깨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쪽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만큼 돌려주셔야 되겠죠. 돌려주시고 위치를 잡아줄 건데요. 이제 투창으로도 확인을 해봤을 때 위치가 크게 문제 없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춰줄 거고요. 사실 가까이만 가도 달라붙기는 한데 이것들을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정렬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약간 안 붙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시면 여기서 살짝 움직여가지고 정렬 버튼을 누를 거고요. 사실 이 정도만 기능을 써도 정렬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도구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한테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줘라는 기능을 한번 써볼 거예요. 정압 기능을 한번 더 사용을 해서 오차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약간 움직이는 거라든지 살짝 움직이는 거 보이셨죠? 이게 제가 아까 그 정렬 과정에서 어, 살짝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움직여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융합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융합 같은 경우는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이 융합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끝나면 제거되는 것들도 보이실 거고요. 사실 이 융합이라는 과정들은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조금씩 나고, 그리고 제가 선택한 데이터 정밀도에 따라서도 시간적인 차이 부분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인지를 하고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작업은 완료가 됐고요. 사실 지금 데이터로도 실측 작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네. 실제로 이런 3D 데이터를 바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텍스처 작업들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색상을 입히는 작업들은 제작큰을 더 잘 보이게 하고 3D 데이터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텍스처를 선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줄 겁니다. 이 작업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텍스처의 고해상도, 저해상도 선택에 따라서 시간적 차이도 납니다. 우리는 실측용이다 보니 너무 고해상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질문 주는 것 중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유물의 색상을 실제로 받아오나요? 라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 색상 정보는 우리가 3D 스캐닝을 할 때의 정보를 받아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탁자 위에서 스캐닝을 했었을 때 이제 조명의 세기라든지 이런 조명 환경 값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완성됐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고 실제 유물이 있다고 하면 밝기를 약간씩 조절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이제 모두 완성이 됐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한번 내보내야 되겠죠? 이제 3D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 데이터를 내보낼 거고요. 데이터는 저장이 됐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니 디지털 실측을 하기 위해서 기록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건데요. 후가공을 마치고 나서 데이터가 준비가 돼서 이제 실측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화면을 켰고요. 지금 1단 투창고배 데이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이렇게 불러와졌고요. 좌측에 보면 이제 도구 모음들, 위쪽에 보면 기능 모음들, 우측에 보면 MFE라고 해서 미니 파일 익스플로러, 그리고 중간에는 뷰어 형태의 화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온라인 먼저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수실측 과정에서도 실측 대상체를 방안지에 배치하고 고정하는 단계는 중요하죠. 이 기능은 방안지 위에 3D 데이터를 배치하는 기능이랑 동일합니다. 실제로 3D 데이터를 움직이는데 XYZ 좌표계로 움직이는 것들이 좀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바로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움직이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오토 온라인이라고 하는 기능도 업데이트가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배치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배치가 되었고요. 이러한 기능의 원리는 이 물리 엔진이 재질별 중력 가속도를 계산을 해서 대상체의 3D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상에서 실제와 같이 바닥에 정확하게 배치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바닥에 정확하게 안치된 것들이 보이실 것 같고요. 우리가 실제 실측하는 것처럼 4분할 평면을 꺼내서 위치 값들을 한번 맞춰줄 건데요. 이렇게 돌려서 실측할 부분들을 맞춰주겠습니다. 단면이 잘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고려를 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 부분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색상을 제외하고 확인을 했을 때 단면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들을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치는 완료가 되었고 이러한 배치와 그리고 3D 이미지를 저장을 할 건데요. 저는 6면이 아닌 필요한 만큼 체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3D 이미지의 해상도를 결정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미들로 결정을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데이터들은 완성됐고 이제 다음 컷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볼게요. 수실측 방식에서 이제 대상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하고 측점을 측정하고 그리고 바디와 캘리퍼스를 사용을 해서 인면과 단면을 그리죠. 이 컷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은 이렇게 단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추출이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우리는 초크 그린 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싶어 라고 하시면 바운딩 박스를 꺼내서 0%와 0% 위치점을 표기를 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초크로 라인으로 그린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측의 단면 라인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 단면 라인을 한번 보시면 아무래도 사람이 손으로 그린 것보다는 스캐너가 받아오는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선이 약간 자글자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밀도도 라인의 정밀도를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한번 할 거고요. 여기서 디테일 레벨이라든지 포인트 넘버 레벨 그리고 커브드 레벨이라고 하는 값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라인들을 얼마나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면 저장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저장을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세이브 슬롯을 통해서 저장된 것들이 보이실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메저먼트라고 하는 기능을 쓸 건데요. 말 그대로 수치를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대 폭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선택된 대상체의 특정 지점 간의 거리들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삭제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볼륨 기반의 측정을 통해서 대상체의 전체적인 부피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수치 정보들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실제 편년 연구할 때 가장 기초 자료로 데이터 수집할 때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내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익스포트로 내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로 CSV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아웃라인인데요.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고배에서는 작업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아웃라인은 보통 편실측 작업을 할 때 외곽 라인이 필요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상세 기능들은 컷라인과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탑 부분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립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유물을 잘라볼 수는 없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3D 상에서 커팅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 기능을 어떨 때 쓰냐면 내부 제작큰을 그리거나 입단면도를 그릴 때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콜 컷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한다면 아까 잘랐던 컷라인 위치를 그대로 기반을 해서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입단면도 그릴 때 효과적으로 쓰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그 다음 엑스레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볼 건데요. 이 엑스레이는 보이지 않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 수실측 때 투창 그릴 때 좀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 프론트 그리드 플랜이라고 하는 요 플레인을 들고 왔고요. 여기서 유물을 살짝 움직여 볼게요.
그리고 투창 중심을 이렇게 맞출 거고요. 여기서 안 보이는 투창의 기울기들이라든지 안 보이는 안에 부분들이 보이긴 하죠. 근데 더 잘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를 값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 유물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정도만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작업을 한다면 이 투창 고배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들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에 가서 나머지 제도 작업을 해줄 건데요. 제도 작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가지고 작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아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RET라고 하는 폴더에 모두 저장이 되어 있고요. 필요한 데이터들을 꺼내가지고 사용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들은 1:1 사이즈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꺼내고 그 다음에 아까 필요했던 엑스레이 데이터들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퀄 윗면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윗면에서 제가 어디 잘랐는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기와 같은 경우는 지시선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을 때 사이즈를 핏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이 일러스트 내에서 정렬 기능만 활용을 잘 하신다면 사이즈가 딱 맞는 것들을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시선은 여기다가 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을 잘랐던 것들이 이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 작업들을 해줄 건데요. 이제 여기서 묶여있는 그룹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을 한번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면과 단면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살짝씩 지워주시고 라인들을 그어줄 겁니다. 펜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선들을 그어주실 거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1차로 도면이 완성이 되었죠. 여기서 이제 내선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투창 같은 것도 그려야 되죠. 투창 그릴 때도 이러한 이미지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라인들을 그려주고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와에 대해서도 다들 많이들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기와를 실측하는 것들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키아를 이제 탁본에 적용되는 것들을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먼저 탁본에 적용되기 전에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언롤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3D 데이터를 표면을 공유를 유지하면서 펼치는 기술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제작큰이라든지 비식별 영역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시화하는 데 편리하겠죠. 그러면 바로 한번 기능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의 원리는 전통적인 와통 제작 방법과 유사한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와통을 만들어준다 생각을 하시고 원을 만들었고요. 제가 지금 반대로도 클릭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와통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펼칠 부분을 선택을 할 거고요. 요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컨펌을 하신 뒤에 이제 3D 이미지를 캡처할 부분들을 선택을 하고 제가 던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언롤 기능을 사용을 하고 바로 디지털 탁본과 연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메인으로 나와보면 3D의 원래 원본 데이터가 있고요. 자, 이제 디지털 탁본 기능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언롤 되기 전에 탁본이 적용된 거고요. 지금 아마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롤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롤된 데이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펼쳐진 것과 펼쳐지지 않은 것들이 있고 제가 펼쳐지지 않은 것들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먹물의 농도를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문이 이제 좀 더 글자가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전 효과를 줘가지고 라인들을 극대화하는 방법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효과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캡처를 한번 하겠습니다. 디지털 탁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D 렌더러를 활용을 해서 객체 표면의 요철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종래의 환경적 제한 없이 탁본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이 있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탁본 같은 경우는 이 기능 클릭을 통해서 바로 적용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일단 앞서 이 소프트웨어 내에서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기술들을 함께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실직 과정들을 한번 잘 마무리를 해봤던 것 같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록에 대한 기술들을 함께 살펴봤고 프로세스를 같이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개발된 이런 기술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기술들은 새롭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3D 스캐닝 같은 경우는 사람이 스캐닝하는 것들이 아닌 매니퓰레이터라고 하죠. 로봇이 스캐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가능하고요. 휴먼 에러를 완전히 소거할 수 있는 환경이며 형상 정보라든지 색상 정보가 모두 우수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대량으로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까 확인했었던 메저먼트라는 기능 기억나시나요? 대상체의 재원 정보뿐만 아니라 출토 맥락이라든지 기종의 세부 형태, 사용된 재질, 제작 방법 등 분류되고 아카이빙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카이빙된 데이터는 군집화 및 자동 분류 시스템을 통해서 유물의 형태학적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 문양 및 제작을 그리거나 내선을 그려야 될 경우입니다. 이러할 경우는 실직자에 따라서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객관적 데이터에 대한 규칙을 찾는 것이 아닌 반복적 선택 의도에 대한 예측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측된 결과물은 사용자가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거나 주관적인 표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술을 소개를 하자면 기와유물들은 정형화된 패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사용자 산출물 도출 패턴에 따라 학습화가 되면 3D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했을 때 자동으로 도면이 제작이 됩니다. 아마 이런 교육들을 한번 같이 보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보시면서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공통 기술 키워드는 바로 AI입니다. 제가 30분 넘게 교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디지털 기록을 효율화하려면 연구자의 지혜만 있으면 나머지는 AI가 해줍니다. 아까 여러 가지 기술들도 같이 확인을 했고 또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기술들도 같이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기술들은 방대한 데이터의 분석과 처리가 가능해지고 과거에 비해서 넓은 범위의 연구와 많은 양의 정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실직 도면 생성에 집중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실직 도면 생성과 더불어 고차원의 정보 기반 새로운 연구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연구자들은 더 넓은 시각과 다양한 방법으로 고고학적 발견을 탐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고고학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